기적 같은 역전승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You're watching it, they're coming in. That is Unbelievable. 今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緊急地震速報が 2011년 3월 11일 평화롭던 일본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일본 도호쿠 대규모 지진. 일본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인 리히터 9.0의 강진으로 10m가 넘는 대형 쓰나미까지 발생해 1만 6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죠. 그리고 강력한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5개의 원자로가 있는 후쿠시마현 다이이치 발전소에서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진앙지 근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전원 공급이 끊겼고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일단 시작은 2011년에 저희가 잘 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도 폭발하고 또 그러면서 원자력 방사능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 일본산 수산식품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고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전 세계에서 시작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총 46개국이 규제했습니다. 食べて応援しよう福島は元気です地元のお米で作ったおにぎりを頬張り、食品の安全性を訴えました。 그런데 2013년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왔죠. 원전 사고 직후 고장난 핵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했던 일본. 이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タンクからの漏洩量の総量が300立方メートルですねという量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たということ。 보관할 수 있는 오염수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 그 태풍이 좀 있었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하여서 유출을 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한 대한민국. 그렇다면 8개 현의 대표 수산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어종들이 후쿠시마에서 난다라고 해서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대표 수산물입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즐겨 먹는 수산물. 만약 그대로 수입됐다면 국민 밥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고 안전한데 굳이 후쿠시마산을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나? 저는 안전한 국산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도 감성돔과 송어, 대합 등 8종의 어류와 폐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자국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곧바로 일본과 맞설 준비에 나선 한국. 규모는 총 4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들 다 굉장히 긴장되고 진지한 모습들이었죠. 걱정됐었죠. 객관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더라고요. 그거를 뒤집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둘러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총 9개국. 일본은 왜 한국만 제소를 했을까? 한국만 제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수입 규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입 규제 조치를 이해하려면 방사능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신체에 직접 노출이 되거나 체내에 쌓이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세슘. 그 외에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흔히 식품에선 세슘을 우선 측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 기준은 1kg당 세슘 100베크렐 이하. 특히 이 기준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큰 후쿠시마산에 더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한국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의 농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능 물질 이런 것까지 다 검사시킵니다. 이러한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당시에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산물까지 소비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 가지고는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제기됐습니다. 그 후쿠시마 인근에 미야기현이라고 거기에 멍게 양식장이 있어요. 사실 멍게를 생으로 먹는 건 사실 한국인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제 한국을 타겟팅한 이렇게 이렇게 양식장도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일본 멍게 산업의 주 수출국이었던 한국.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일본 그 농수산업계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은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본의 이익이냐 한국의 안전이냐를 두고 시작된 치열한 공방전. 그렇다면 양측이 주장한 쟁점은 무엇일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는 그 일본산 수산물에 그 노출되어 있는 환경, 그 환경의 오염을 봐야 되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그 수산물에도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식품만 직접적으로 샘플링 검사해서 그 식품이 다른 나라 식품과 위해성의 차이가 없으면은 일본에 대해서만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 일심이 봤기 때문에 시작부터 첨예하게 갈렸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차이.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주장 하나하나에도 증거 자료가 다 같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소한 나라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워낙 많습니다. 일본은 사고가 난 나라이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 후 입장서 제출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일본. 그에 반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4년, 적게는 적어도 한 2년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피속은 약 6주 동안 지금 이제 반박 서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 준비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던 한국. 그래서 1차 서면 입장서가 내고 난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4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반박 의견서를 내기까지. 저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증거 자료가 2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실을 많이 기초해야 되는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6주간의 기간이 좀 타이트했다. 이 WTO 분쟁 해결 절차가 구조적으로 제조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점은 있어요. 네. 시간과의 싸움을 끝내고 제소 후 1년 9개월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1차 공판. 1심에서 우리가 패널들을 많이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직 사고가 10년이 안 됐고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이 충분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 반면 일본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가 한국에다가 바닷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해저토를 땅을 파서 파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파는 건데 왜 바닷물과 해저토를 따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나고 나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계속 이제 물을 부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공장에 비교를 하면 어떤 특정 식품을 예를 들어 과자라고 한다면 과자 공장이 지금 어떤 사고로 인해서 벽이 막 무너지고 위에 천장도 구멍이 나고 해서 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해서 우선 다 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쥐나 빗물에 의한 영향이 이제 없다는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 앞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상품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아예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기 굉장히 힘들었죠.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들은 1심 패널 판정단. 여기에 덧붙여진 전문가들의 의견.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딱 전문가 회의에서 봤을 땐 그냥 3대7로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과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진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주장은 흥미롭다. 하지만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일관된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먹지 흙이나 뭐 바닷물 먹지 않는다 이제 그럴 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일본의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일본과 연구를 많이 하고 일본의 펀딩을 받은 적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고 전문가들이 이제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패널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흔들려가지고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만 보는 1심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증명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 측이 자료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명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쪽에서는 그 많은 자료를 공격하는 자료밖에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해양 방사능 안전성 관련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일본에 비해 유례없던 해양 원전 사고로 턱없이 부족했던 해양 방사능 위험성 관련 자료들. 노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출발선상부터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습니다. 1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준 WTO.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1심 판결문입니다. 일본 식품의 방사능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 수입 금지를 한 건 차별이며 기존 검사로도 한국의 기준치에 부합하는데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은 무역 제한이라는 거죠. 항소와 상소로 가는 거는 저에게 당연한 길이었고요. 물론 객관적인 상황은 어려웠지만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끝까지 가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1심을 준비할 때도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게 되면 2심 때 어떻게 반격을 하자. 패소 직후 시작된 상소 준비. 그리고 승리를 위한 2심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1심에 참여했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른 줄 아시는데 똑같아요. 단 하나 저희 정한을 과장님이 한 명 더 오셔가지고 정한을 과장은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요 유명한 통상 변호사였습니다. 그 2심 판결을 앞두고 그렇게 유능한 그 변호사를 영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공익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뭔가 최일선에서 이제 한번 역할을 담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심으로 불리는 2심에선 새로운 판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판결을 내렸던 1심 패널이 아닌 WTO 소속의 더 권위 있는 상임위원 3명이 2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심을 책임질 3명의 상임위원입니다. 이들은 1심에 적용한 법이 정당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가려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2심에선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죠.
상소는 일단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때의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최근에 나온 뭐 연구 자료 같은 거 도움이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심에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재료에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었습니다. 분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사건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었고. 증거 자료가 99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자료 하나하나를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국제기획 보고서 또는 국제 학술지. 이 보고서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을 빨간 줄로 치고 불리한 내용을 파란 줄로 쳐가지고 그걸 다 발췌를 해서 하나로 묶어봤더니 한 100여 장이 됐고, 근데 그 빨간 줄만 이렇게 딱 저희가 또 추려보면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 몇 장 안 된 걸로 저희가 이제 상소 전략을 짠 거거든요. 1심에서 이제 일본이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이제 환경을 볼 게 아니라 식품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식품만 놓고 봤을 때 환경이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수많은 검역 조치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을 보는 게 우리 조치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의 틀을 이제 바꾼 거죠, 법리적으로. 일본이 식품 자체의 안전성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나라는 식품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보다 바다에 잠재해 있을 방사능 위험성이 더 높다는 거죠. 2심 공판 3주 전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대응팀. 그런데 이들에게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재판에서나 그렇겠지만 구두 심리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심에서는 그런 기회가 2번이 있는데 2심은 딱 1번 있습니다. 모두 발언 20분만 주어지고 그 이후에 발언 못하는 거는 안 된다. 딱 끊어버려요. 20분 안에 압축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내용을 압축할 뿐만 아니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인토네이션, 말하는 속도, 발음이 뭉개진다 하면 좀 이걸 좀 바꿔보자 라는 정말 아주 디테일을까지 다. 잘못 말했더라도 적어서 또 내면 됐었는데 이 상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게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한을 과장님도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2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무조건 다 잘리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건 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이어진 3주간의 특훈.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WTO 최종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WTO가 내놓은 1심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점점 이제 신경이 이제 집중되고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심리를 할 때 정말 임팩트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번도 뒤집힌 적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국제 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최선의 전략과 최선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일본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SBS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전례가 없긴 없지만 3주 동안에 굉장히 논리가 체계화가 많이 됐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식품에 발현될 수 있는 현존 위해성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해성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치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줬고, 그렇다면은 식품만 중심으로 해서 본 패널의 이제 그 심리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주장을 좀 이렇게 관점을 되게 바꿨다면 일본에 딱 모두 발언문이 딱 끝난 순간 그냥 여전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다 예상했던 발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었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본 11개의 또 다른 시선.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납득하는 모습이나 혹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이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표정은 되게 심각하죠. 근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리 쪽이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새롭게 보여지게 또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상소에서 사실 상소심에서 설명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도 승소를 한 WTO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해가 바뀌고 계절이 2번 옷을 갈아입을 만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가 곧 판가름 납니다. 저는 세종시 청사에 있었어요. 그 날에 마침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깨어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죠. 네. 다 질 거를 전제로 점점 하루하루 이제 쏘아오는 거죠. 이제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잇몸뼈가 지금 70대 노인 정도 수준으로 다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여기 어금니는 집에서 이렇게 들어서 뺐거든요. 국민의 식탁을 지킬 WTO 2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제네바 현지 시간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자정, 최종 판결이 도착했습니다. 그걸 받고 사실은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뭐 밤샐 거 그냥 좀 뭐 좀 마시고 시작하자 해서 길거리를 나갔는데 궁금하다. 그냥 보자 해서 딱 메시지를 열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완벽하게 잘 찍지 않았어요. 좀 약간 잘렸어요. 보고서 맨 마지막 장이 이제 판정 요지 부분이거든요. 무역 제한성, 그리고 차별성이 딱 있었는데 마지막 그 판정 부분에 이렇게 빗줄을 쳐서 주거든요. 리버스 해서 파기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2심 최종 공판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만 보면 된다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한국이 방사능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권리일 뿐 일본이 주장한 무역 제한성은 파기. 일본과 제3국을 다른 기준으로 본 것은 일본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므로 차별성 또한 파기. 가장 생각나는 분이셨고 가장 상소심 지면 고생하셨으니까 사모님 대박이다. 우리 다 이겼다. 딱 울음을 터트리시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도 정말 이긴 게 맞더라고요. 통로 쪽에서 너무 막 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볼 정도로 처음엔 울고 있어서 당연히 2심에서도 졌겠구나. 하루 종일 국회에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김현진 사무관님 전화를 받고 이 정도로 이제 완승일 정도로까지는 한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면 기적 아니냐. 이건 이기면 미라클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제소에 대해서 WTO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소로 충격에 빠진 일본. 자민당만 해도 이거는 완전한 패소다. 특히 한국에 패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WTO 판정 이후 방호복 없이 후쿠시마를 방문했고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 중인 일본 정부. 하지만 WTO 협정상으로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판정은 최종 판정이고 지난 4월 26일 WTO 최종 판결문이 나오면서 4년간 이어온 일본과의 긴 식품 분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푸르고 깨끗한 대한민국.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야적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게가 17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전국 각지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에 불법 쓰레기들이 모여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쓰레기산은 무려 235곳. 지난 3월엔 세계적으로 쓰레기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썼습니다.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One of those who lives very close by says she hasn't opened her windows in the past 2 years. There are dozens of abandoned garbage piles just like this not far from Seoul. 현재 불법 쓰레기 양은 120.3만 톤. 가장 놀랐던 건 우산용 비닐봉투, 비닐봉지, 약간 플라스틱 낭비라고 생각할 때 있었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도 어떤 포장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약간 이 배달 문화 때문에 약간 쓰레기 많아지지 않을까? 환경체계라고 하는 거는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9시 35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안에 또 하나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불법 쓰레기산들. 이런 쓰레기 야적장을 미국 CNN 방송이 취재를 나올 정도로 국내 폐플라스틱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외신의 보도로 주목받은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은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 최고 뭔데? 왜 냄새도 나지? 막 건져 가지도 못해. 그것이 또 낙동강하고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장마 되면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아이고 냄새가 나서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참 이 동네 공기 좋다했는데 갑자기 저래졌어요. 쓰레기산은 대체 왜 만들어진 것일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 대금을 받고 수거한 쓰레기를 전국 각지에 불법으로 방치하면서 쓰레기산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 대열에 뛰어들었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까지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게 됐고, 그 쓰지 않는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형태를 띄었고요. 당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선정된 곳이 현재 월드컵 공원이 자리한 상암동 난지도 매립지입니다. 난지도는 과거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로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지만 쓰레기 300여만 톤을 지난 3년 동안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에 버린 사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1978년 매립지로 지정되면서 쓰레기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거의 난지도에서 매립이 됐어요. 70% 이상이 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두 개가 있어요. 그 높은 산 두 개가 결국은 60m 높이거든요. 15, 16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 주민들이 산을 두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의 썩은 물들이 지하수로 오염을 시키고 한강을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비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재도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m까지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된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1995년도부터 종량제를 도입을 했어요.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러면서 또 배출량을 억제하는 제도, 그게 가장 컸던 제도 같아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37%나 줄었고요. 20년 동안을 보면은 한 1.6배 정도가 줄은 거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량은 2배 이상이 증가가 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감소한 것도 잠시.
근데 종량제도 사람이 관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쓰레기가 이만큼 줄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계속 쭉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1kg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데는 1.06k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회용품, 그리고 이제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을까? 최근 배달 대행업체 앱을 통해 배달 음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그만큼 일회용품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배달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 소포장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바다에서 향유골의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뱃속에 플라스틱 22kg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향 근처 무르시아 바다에서 죽은 고래가 발견되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과 각종 쓰레기 29kg 나왔어요.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거의 플라스틱 사용률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인간이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무덤을 직접 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온통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현대사회. 인류의 어떤 삶을 바꾼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1위를 뽑으라고 아마 플라스틱이라고 꼽는 거에 주저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삶 자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플라스틱의 탄생은 놀랍게도 코끼리 때문입니다. 당시 단공 재료는 코끼리 상아였거든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코끼리 상아만큼의 어떤 딱딱함과 그리고 어떤 그 탄력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진 소재를 찾아야 했었는데요. 코끼리 상아를 구하기 어려웠던 미국의 한 당구공 제조사에서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이에게 $10,00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1869년에 존 하이엇이라는 분이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단단하긴 단단했는데 잘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를 찾다 보니까 틀니, 만년필, 단추 등이 활용이 됐고요. 당시 영화 필름은 다 종이였거든요. 그래서 잘 찢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셀룰로이드가 영화 필름에 사용하게 되면서 필름들을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셀룰로이드의 역할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합성식 플라스틱은 베이클랜드가 1907년에 만든 베이클라이트라는 플라스틱입니다. 값싸고 가벼운 데다 내구성이 좋아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며 20세기 최고의 선물이라 불렸던 플라스틱.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이란 거는 분해가 안 되는 소재예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0년이면 썩어서 자연 분해되는 종이와는 달리 5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플라스틱. 그게 다 쓰고 소비된 후에는 결국은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인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EU 국가 연합 국가 자체의 디렉티브라고 해서 이제 제언을 냈고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 일회용 봉지를 만들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했고, 판트 제도라고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페트병 하나 이제 그냥 버리진 않고 마트에서 자판기에 넣으면 밑에다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 제출하면 돈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예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다 돼 있고요. 모든 마트에 그거 반납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독일의 판트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등에서 보셨겠지만 재활용을 위한 서리풀 컵, 이게 쓰레기통인데요.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사는 거 힘든 거 뭐 있으세요? 아유 힘들지요. 진짜 힘들다. 아이고 지금 모든 물가도 올랐지. 아들은 직장 떨어졌지.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네, 다들 살아가는 게 그래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힘들지 않을까. 그냥 한국을 뜨고 싶어서. 우리는 한 번쯤 이민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이민 상담부수도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담받는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1. 스트레스로 그래도 한국보다는 취업 기회가 많고 삶의 질이 더 나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이제 하다못해 미세먼지까지 떠나고 싶게 만들죠.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환경 이민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3%, 10명 중 무려 7명이 이민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은 저 호주 쪽으로 생각. 어떻게 보면 좀 오픈돼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모든 위주가 스펙 위주잖아요. 유럽이요. 저 캐나다 가고 싶어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공기 좋다 해서요. 여기서 드는 의문.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바로 이 부분. You will get more points for having a valuable skill, an offer of employment, an advanced education, or a plan to create jobs. 미국 전체 이민 케이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 이민을 줄이고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 이민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턱이 더 높아진 거죠. 이민 규제 정책을 하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일자리 잠식 방지인 것이고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사람, 미국의 보건복지 재정을 축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턱을 높이는 것이죠.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은 무려 29만 명. 태어난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통계를 봤을 때 대외동포 수로 보면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 근데 우리나라는 14%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들이 이민을 꿈꾸는 이유는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도 무려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도 잘 안 보이고 생활이 어렵다. 자녀를 위해 때론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선택하는 이민의 길.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거주 중인 국가의 수는 179개국. 실제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을지, 한국에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현실 이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짠! 저희는 이제 여기 안녕하세요. 미국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부터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까지 총 6국가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이 우리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평범한 4인 가족이고요. 또 미세먼지가 없는 자연이 청정한 국가에 오고 싶었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저희가 이민 온 곳은 호주고요. 호주로 이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어디 가서 뭐 월급 200~300만 원 벌기도 힘들다는
짜잔! 뉴 글라스. 아이 못났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경영 석사에 좀 뜻이 있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계기는 남편입니다. 남성 패션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라 영감을 받았던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커서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살아야겠다는 더 안정적인 삶, 더 안정적인 직장, 꿈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연으로 이민을 선택한 이민자들. 그렇다면 이들이 해외 생활 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렇게 해서 생활이 유지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 편의점에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집값 내고 생활을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호주 이민자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때문.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지. 노력을 한다면. 이민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은 이렇게 맑은 공기 실컷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이곳 잔디밭에서 혹은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뒹구르면서 뛰어놀 수 있는 걸 보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색깔은 다 있구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뉴질랜드가 좋다는 두 사람은 뒤를 한번 봐주세요. 주말이나 여가 시간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바다에 나가 바다 낚시를 즐길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고 매일 저녁 아름다운 석양을 가족과 함께 바라볼 수 있어 그저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민자들에겐 교육이란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경쟁보다는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성에 중심을 두는 교육 체계, 그리고 이제 다중 언어와 다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학업 경쟁 스트레스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큰 장점. You can just jump off. 한국과 비교하면은 경쟁이 굉장히 덜하죠. 수학 과외를 한다거나 수학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 그치? 뭐 지금 나이 또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친구들은 다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의 생활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다. 회사 안에서 뭐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면 직장 업무보다 우선순위 오늘 학교에 가서 뭘 좀 해야 돼. 그럼 다녀와라. 오늘은 내가 아이를 픽업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 먼저 가렴.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녁 6시, 7시면 다 문을 닫고 저랑 이제 와이프가 저녁이나 주말에 4-5시간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좋은 점이 많죠. 좋은 점이 많죠.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저희가 옆에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죠. 옆에서 이제 보고 같이 할 것도 좋은 거 맞죠?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회식, 워크샵, 체육대회 정말 끊이지 않는 어떤 회사 행사들 때문에 나중에는 술 자체가 되게 싫어지는 현상이.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미국이라는 곳은 회식 문화가 없는 것도 굉장히 다른 점인데 정말 연말에 한 번 정도 뭐 파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거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꿈꾸는 워너비 라이프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자들에게도 타국에서의 어려움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아주 좋은 것들, 특히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오시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산전수전 겪은 이민 선배분들한테 한번 따끔하게 한번 정글의 법칙 간다 생각하고 와야지.
환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민은 현실입니다. 외국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이 느껴지다 보니까 현지인들이랑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져요. 돈을 쓸 때 사용하는 영어, 그리고 영어의 수준과 돈을 벌어야 할 때 사용하는 영어, 그 수준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행은 그냥 정말 놀러 가는 거고요. 돈 쓰러. 이민은 진짜 이건 생존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경쟁하는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떤 자기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그런 전문성을 하나씩 찾는 게 그리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일 처리 방식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 유명한 얘기가 빨리빨리잖아요. 호주에서는 뭐든지 다 느려요. 여유로운 생활 패턴처럼 행정 또한 여유로움이 넘칩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신청을 해도 인터넷 연결되는 데까지도 뭐 2-3주씩 걸릴 때도 있고 어느 나라가 부정적인 측면도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워킹 홀리데이나 여행을 한번 무비자로 떠나봐라. 이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고 자란 곳을 떠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민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섬처럼 붕 떠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가장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무리 뉴질랜드가 다민족 국가라고 해도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소수민족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좀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아무래도 이탈리아 내에 아직 동양인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저희 둘이 들어갔을 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쳐다본다거나 또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느끼거나 듣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외감과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큰 마트에 갔었는데 제 앞에 있던 어떤 백인 친구가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은 바코드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삐삐삐삐삐삐 하는 부저가 울렸는데 제가 그 뒤에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달려오더니 제 물건을 낚아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짐을 허락도 없이 만지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친구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불합리적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고국에 대한 향수입니다. 음식이랑 가족에 대한 향수가 제일 커요.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가족들 보고 싶을 때죠. 부모님이 갑자기 보고 싶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씩 생각나는 한국 음식? 한국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치킨. 아구찜. 밤 늦게까지 배달되는 야식 식당? 주변에서 명절이나 뭐 기념일 같을 때 가족들이 모두 와서 놀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 그때가 가장 한국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야말로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들. 다시 그리웠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진 않을까. 약 2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수만 킬로미터를 거꾸로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마치 연어처럼 긴 시간을 지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이민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역이민한 사람 수만 1,600여 명. 연세가 드시고 여생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 막상 많은 준비를 하고 갔다고 생각해도 또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때 이 정도 노력이면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어렵게 떠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들이 역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힘들게 떠났기에 더 열심히, 더 필사적이었을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세 사람.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외국계 음반사에서 이제 일을 한 게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업에 들어가서 할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진 않았고, 음식도 바꿀 수 있었고 생활 공간도 바꿀 수 있지만 한국어에 대한 애착이 이상하게 더 늘어났어요. 미국 생활 오래 하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이 그립고 지쳤어요, 미국 생활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과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들. 그러다 보니까 뭐 페인트도 칠하게 되고 화이트 컬러에서 블루 컬러가 된 그런, 왜 우리 아빠가, 왜 우리 남편이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컴플레인들이 좀 심했죠. 나는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이 있겠다. 과연 여기가 우리가 끝까지 자손들을 남기고 살아갈 곳인가라는 의문이 불쑥불쑥 저한테 드는 거죠. 모두의 로망인 이민 생활을 접고 역이민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었을까? 그 경계라는 게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또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아주 만족감이 있죠. 예, 만족감이 있고 마지막은 고국이 편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공항에 내리면은 수십억의 세포가 열중시한다고. 그죠?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하와이도 생존의 공간이 되면 똑같아요. 이민이 자식들한테는 좋지만 부모들한테는 사실 희생인 과정인 것이 이민이거든요. 잠깐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디프레스가 굉장히 크게 올 것 같고요. 아주 구체적이 되어야 되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버느냐. 세계 각국에서 이민이 온단 말이에요. 경쟁하니까 이민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기 전에는 힘들죠.